제가 오늘요 다문화 가정 상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점심 드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러 왔다기보다는 제가 만난 아이들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보고자 이렇게 왔는데요. 제일 처음 상담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다문화 가정이란 또 마주하는 어려움 풀어가기, 그 다음 상담 사례 둘, 얻어가는 교훈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다문화 가족입니다. 심심하면 가까이 와 신나게 함께 놀아보자. 꽃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마음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다가오게 합니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인데요. 여러분들 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잠깐만 요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다른 문화의 사람이 만나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문화 현황을 보면요. 2021년도입니다. 2021년 기준 다문화 가구 수는 38.5만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전체에서 빨간 부분이 다문화 가정 가구 수입니다.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저쪽에 보면은 지역별로 다문화 가구 수를 보면은 저도 경기도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줄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경기도에 저렇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이제 서울특별시고 그다음은 쭉 내려가다 보면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한 15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남구 야음초등학교 인근 부근에는 굉장히 중국에서 온 중도 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 가정도 많겠지만 우리 학교 인근에 차이나타운이라고 말할 정도의 번개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중국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음식점들, 식생활, 가게, 이런 우리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거기서 주로 일을 많이 하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고 또 우리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다누리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한 20년 정도까지는 다누리실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교를 마치면 이제 이 다누리실로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거의 이제 중국에서 온 중도 입국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국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수학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다 간식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기가 굉장히 학교에서 돌봐주니까 굉장히 편하셔서 그런지 저희 이 학교가 있는 인근 그 야엄동 인근에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2017년도에는 가구 수가 31만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38만으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상향하는 굉장히 팍팍 증가하고 있죠, 그죠? 많이 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이 아이들은 또는 이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언어 소통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경제력의 차이, 한부모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대화의 장벽은요, 자신의 동일한 입장에서는 나의 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감으로 상대방을 대하고요. 문화 차이와 성격 차이는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 친밀감을 키우겠다라고 생각해서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눈높이 대화가 필요할 것이므로 눈높이 대화를 준비하여 상처가 안 되도록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차별 없는 시선을 보내기로 하고요. 그다음 한부모 가정은 현실의 바탕을 둔 상담이 가능하도록 신뢰 쌓기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그 상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 야움초등학교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지금 6년을 지나고 7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상담 사례에 나온 두 사례의 아이가 가장 많이 만났고 가장 많이 어려웠고 저한테는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본 친구 두 사람을 사례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2022학년도에 6학년 아이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13세고 이 아이는 6세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빠도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야움동 부근에 자리를 잡게 되시는데 아빠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여동생과 중국에서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 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은 학교 갈 무렵 한국으로 나오게 되고 엄마는 혼자서 중국에서 외가댁에 같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물론 저는 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니 2번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나하고 한 번은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한 학기에 한 번은 만납니다. 물론 더 만나는 일이 많지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다문화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은 반드시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학교를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3월부터 한 달 반 가량 가출과 무단 결석을 하던 중에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집으로 가정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집에서 학교로 데리고 오게 되고 근데 그날따라 어떤 중학교 3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이하고 자주 논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언니들이 이때까지는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 데려가서 재우기도 하고 뭐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 모텔 사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이제 돈을 받으러 온다고 하면서 학교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학폭이 열리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언니들에 대해서 배신감도 들고 또 학교로 돌아오니 그동안 많이 이제 학교를 비워놨기 때문에 친한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학교도 진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 속에서 자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에서 6살 때 왔다고 하는데요. 이중 언어를 구사합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일단은 뭐 간단한 중국어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다누리실이 있어서 3, 4학년 때까지는 그 속에서 중국어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은 같은 나이 또래에 왔지만 지금은 엄마하고 대화도 못할 정도로 중국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중국어도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상담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니는 한국어도 중국어도 이제 영어도 배워서 3개국어를 할 수 있다. 3개국어를 할 수 있다. 이 외국어를 잘한다는 이게 얼마나 이점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해서 앞으로 훌륭한 일, 통역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경찰이 되어가지고 통역하는 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꿈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성이 좋고 건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네 하고 잘합니다. 그렇지만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강점에 놓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약점을 보면은요. 성장 과정에서 발달 과업이 결핍되고요. 엄마와 애착 형성이 전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엄마가 그립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고 추억도 없고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전화 오면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그런 애착이 전혀 안 돼 있죠, 그죠, 형성이. 그다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할머니가 워낙 이제 이 애를 처음 어릴 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면서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떨어져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예뻐만 하시고 또 관대하게 허용적인 그런 양육 태도로 키우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만 되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뭐 예쁘게 봐줄 수 있지만 이제 자꾸 머리가 크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가족 중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이는 자기의 고집을 관철해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상담 목표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들이게 해서 학교를 올 수 있도록 할머니와 이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 습관 좀 들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자해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해라는 것이 자기가 자살을 전제로 하는 자해는 아니라고 저도 그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보이지만은 계속해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손목에 카트칼로 계속 자해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담 속에서 음악 듣기나 운동하기나 네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활동을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정서적 지지로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요. 긍정적인 행동에 칭찬과 격려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아이의 이제 에피소드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는요 4학년 정도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4학년 말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전학을 갔죠, 그죠? 그 겨울 방학 때는 이 아이와 함께 같이 전화를 해서 어디서 만나서 놀기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했는데요. 5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기 좀 싫어했죠. 그렇지만 5학년 때는 그나마 학교에 뭐 별 결석 없이 오긴 하였지만 주말이 되면 시내로 나갑니다. 시내로 나가서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나 중학생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제 놀기 시작하죠. 너무 재미있어 하고 주말이 되면 할머니께 일단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갑니다. 그런 것이 계속되다가 이제 나중에 5학년 2학기쯤에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고 오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 횟수가 중학생 언니들을 만나다 보니까 중학생 언니 집에 가서 자고 오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문자나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또 하지 않고도 자고도 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지만 일단은 기다려줍니다. 할머니께서는요. 그런데 아빠가 서울에 계셨는데요. 2022년도 얘가 6학년이 올라오면서 이제 울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자꾸 가출도 하고 결석도 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생각했던 이 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자꾸 야단을 치시잖아요. 야단을 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빠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내를 야단치면 나는 나가서 자살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빠가 이제 입을 닫게 됩니다. 소통은 할머니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말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학교에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천안에 갔다고 왔다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며칠 언니들과 천안에 가서 놀다가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경찰서로 갑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이 아이를 집으로 연락을 해줘서 큰아빠가 또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김해를 갑니다. 김해를 가서 놀다가 이 아이가 막차를 놓쳐서 어디서 잤냐고 하니까 공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첫 차를 타고 올라오는 일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계속 무단 가출과 결석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그 울산에 가면은 방어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울기등대가 있고 거기 일산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근에 모텔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학교 언니들이 그 모텔을 이제 두 방을 잡아서 한 방은 중학생, 한 방은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혼숙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 아이가 그렇게 믿었던 언니들이 그 모텔에서 이 아이를 협박을 합니다. 돈을 달라. 네가 이때까지는 우리가 다 사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옷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너는 왜 돈을 하나도 우리한테는 안 주노?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때리기도 합니다. 뺨도 맞고 세굴 주위를 30번 이상을 맞았다고 해요. 이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혼숙을 하고 누가 이렇게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아빠한테 전화가 오고 그 여자친구 아빠가 차를 가지고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할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안 온 날은 할머니하고 꼭 통화를 합니다.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얘가 지금 경찰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담임 선생님이랑 저랑 생활부장 선생님 그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이가 그 전에 천안에 갔다 왔을 때는 제가 집에 갔을 때는 학교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음 주부터 학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날은 흔쾌히 따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들한테 협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학교를 왔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 아이를 이제 그 결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활부장님과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반으로 보내고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부장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 상담 다 끝냈고요. 화장실 갔다가 상담실로 가서 인사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분도 되지 않아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생활부장 선생님이 교무실 쪽으로 내려가니 중학생 3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너희들 어떻게 왔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왜 찾으러 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합니다. 무슨 돈을 받으러 왔니? 얼마를 받으러 왔니? 라고 물어보니 100만 원이나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길래 하면서 교무실로 들어오게 하고 잠깐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아이 지금 보내지 마시고 일단 상담실에 있게 하고 저한테 잠깐만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이 아이를 1층, 2층, 3층 막 다 돌아보면서 이 아이를 이제 찾아서 상담실로 데려가면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돈을 빌린 거 맞냐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니들이 사주는 돈을 뭐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빌려주는 옷은 입기도 했지만 돈은 빌린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께 전화를 해봤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이 집에 왔다가 학교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한테는 15만 원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돈 액수가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실에서 회의를 해서 안 되겠다.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합시다. 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너희들이 학교로 가서 학폭으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학교 대 학교로 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돈을 빌려준 것이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학생들을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이 학생은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경찰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집까지 경찰차를 태워서 무사히 보내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전에는요, 학교에 오지 않겠다고 전학을 보내달라고도 했거든요. 그럼 어디로 전학을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 친한 친구가 있는 인근 이제 학교로 전학을 보내달라 하고 할머니가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전학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그럼 그 친구 보고 전학을 오라고도 합니다. 자기밖에 좀 모르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텔 사건이 있고 나서는 이 아이가 이제 학교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너무 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게 이 언니들이 언제 찾아올지를 몰라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궁리 하다가 저희들이 아이를 아침에 가서 데리고 학교로 오고 아이를 학교를 시킬 때는 할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오시게 해서 할아버지 이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반을 맞고 있습니다. 그 아침 1분 1초가 급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내팽개쳐 놓고 또 이 아이를 데리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나서기로 합니다. 저는 집에서 학교로 이제 출근하는 길이 한 20분 걸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그 아이 집에 들러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아침에 좀 일어나가지고 정말 자기가 뭐 준비를 해서 가방을 메고 저를 만나서 학교로 간다면 이 데리고 가는 게 아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는 딱 첫날 하루만 딱 시간을 지켰지.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해서 일어나지도 않고 할머니가 아무리 깨워도 민기적 세수를 하며 그 다음 나중에는 앉아서 화장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저는 막 마당에서 기다리면서 진짜 안달복달 시계만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는 겁니다. 할머니 깨웠다, 아빠 깨웠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빠가 저한테 마당으로 부르십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딸은 학교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선생님 학교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요. 아빠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물론 가출을 많이 했고 결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한 2개월 정도 되는 데서 아빠가 아이를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정말 기분도 묘할 뿐더러 진짜 여기서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의 그 슬로건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님을 설득합니다. 아버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아버님 벌써 이제 지쳐가지고 이 아이를 포기하시면 이 아이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있어도 이 아이가 지금 모텔이다 어디다 혼숙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길로 이 아이가 가겠습니까? 아버님,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 아빠를 오히려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를 한번 믿고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학교를 데려가고 또 하루하루가 또 지나고 어떤 날은 9시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첫 교시가 지나서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안 들어가겠다고 상담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데리고 제가 3층에 있는 상담실에서 4층까지 또 데려다 줍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 집으로 제가 또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그 아이 집이 있는데요. 골목 앞에 할머니가 의자를 놓고 앉아 계신 겁니다. 할머니가 저보고 그러십니다. 이때까지 할머니가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선생님밖에 없다. 선생님 꼭 우리 아이를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할머니가 깨우다 안 돼가지고요.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오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 학교로 가십시오. 제가 깨워보고 깨울 수 있으면 오후에라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도 포기하라고 할머니도 이제 그만하라고 합니다. 저는 무슨 힘으로 걔를 이렇게 이끌고 가야 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오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만큼은 이 아이도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보고는 할머니 병원 가십시오. 병원도 가시고 볼일도 보시고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 방에 들어가니까요. 역시 침대에 이불을 둘둘 말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교로 전화를 합니다. 교무실에도 전화를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제가 이 아이를 못 데리고 가면 학교에 못 갑니다. 혹시 학교에 안 오면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그래, 꼭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저도 이 아이와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단 이불을 들셔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잡아 당깁니다. 이 아이가 저보다 키가 엄청 큽니다. 힘도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제가 이불을 당기면 당길수록 자기는 더 이렇게 뱅글뱅글 막 이불을 감습니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팔을 어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잡아 올립니다. 그러면 더 뻗댑니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면 더 완전 코너로 이렇게 침대 코너로 딱 가가지고요. 힘을 쫙 이렇게 주면서 제가 어떤 힘으로 걔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2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너무 힘이 빠지고 정말 이 아이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무슨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도 너를 포기하라 했고 할머니도 오늘 그만하고 학교에 가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네가 일어나서 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선생님 나를 포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포기하고 학교로 가겠다.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오늘 학교에 못 간다. 네를 데리고 갈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이 되어도 이 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지 제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기도 그렇고 또 계속 하자니 너무 힘이 빠지고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17 경찰관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이 아이가 들으라고 전화를 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이 아이 집에 와 있는데요. 이 아이가 학교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누구야? 우리 경찰관님 오신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팬티하고 러닝만 입고 이렇게 드러누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일어나서 옷 입고 이제 좀 갈 준비하고 있자 하면서 달래기도 했어요. 그래도 무턱 타고 누워있던 이 아이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에 꽂혔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옆방으로 확 뛰쳐 들어가면서 그 방 문을 확 잠급니다. 그 방이 제가 부엌이라고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서랍문을 열어가지고 뭐 수저통을 이렇게 만지는지 들그덕 하는 소리가 나는데 혹시 저는 자해라든가 또 혹시 나쁜 일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신경이 이제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흔들면서 문 열어 내하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막 흔들어 봐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하고 열쇠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소리가 나서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신발을 신고 바깥으로 휙 돌아가서 이제 화장실로 가보니 그때 화장실로 탁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아니구나 라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문을 따려고 열쇠를 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이제 입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117 경찰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게 하고 이제 좀 준비시켜 달라고 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그 117 경찰차를 타고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학교에 와서는 이제 생활부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117 경찰관을 만나도록 하고 저는 생활부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부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춘기인데 사춘기인 자기를 자기 몸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제가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맞죠, 선생님? 자기 몸에 손대고 그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했으면 그거 성폭력 맞죠, 선생님? 성추행, 성폭력, 그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이때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부장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오늘 진짜 잘했습니다 하시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자기를 포기할까 봐 가장 무서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이 보고 네가 내 눈을 보고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를 포기할까 봐 겁이 났다는 겁니다. 그 말 속에서 제가 이 아이가 아이구나. 어른이 아니고 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상대로 어떻게 막 정말 실망스럽고 힘들었지만 이 아이가 지금 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데리러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학교 오면은 무조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름 방학이 지나고 이제 또 2학기에는 체험 활동도 있었고 수학 여행도 있었고요. 이거는 자기가 가장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학 여행도 가야 되고 체험 활동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에 간간히 뭐 결석도 하고 했지만 학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피는 꽃은 없다고 물론 합니다. 이 중학생들이 이 아이를 진짜 흔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집을 나와서 놀면 되는데 왜 이 아이를 자꾸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 중학생 한 명이 또 돈을 삼촌한테 얻었다 하면서 모텔에서 지내면서 또 이 아이를 불러내는 겁니다. 학교를 왔다가 모텔에 가서 지내다가 또 아침에 오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또 결석이 되고 이제는 수업 일수가 우리가 3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그 다음 해에 다시 학교를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더 이상 결석을 하면 너는 이제 학교가 유예가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도 또 결석을 해서 이제는 제일 마지막으로 뭐를 했냐고 하면은요.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이 아이를 구제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시게 했고 또 이 아이한테도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년에 한 번 더 다녀야 된다고 하니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상담실에 와서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하루도 지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0주를 열심히 숙려제를 이제 해가지고 졸업도 하게 되고요. 친한 친구와 함께 인근 학교에 아까 그 사회자분이 나오셨다는 중학교에 이제 입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 사례 2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제가 2017년도에 이 학교에 가서 만난 아이인데요.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할머니와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엄마는 6, 7세 정도 돼서 그때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베트남에 가셨는지 한국에 사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 가봤더니 뭐 사진도 한 장 없었습니다. 이 아이도 진짜 엄마라는 존재를 잘 못 느끼고 산 아이입니다. 내담 경위는요. 4학년 새학기 때 무단 지각과 결석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후배 집에 놀러가서 할아버지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고 새로 오신 기간제 선생님이 이제 생각 없이 캐비넷 속에 넣은 핸드백 속에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게임기나 휴대폰 등을 가져오면 그걸 훔칩니다. 이 도벽이 너무너무 심한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보면은요. 강점은 행동이 매우 빠릅니다. 민첩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잘하고 친구와 잘 어울리고요. 약점에는 아까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성장 과정에서 발달 가업이 결핍되고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안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불신을 합니다. 한글은 알지만 사용하는 단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글을 또 잘 다 몰라서
또 나머지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정 방문을 해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혼자 계신데요. 이 아이가 그 집을 가니 벨을 누르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요즘 다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는데 이 아이가 벨을 눌러서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벨을 왜 눌러? 할머니 다리도 아프신데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지. 이러니까 할머니가 이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이 아이를 못 믿는 겁니다. 예전에 아빠가 이불장 속에 200만 원을 가지고 간 게 아빠였는데 이 아이 학교에 와서 이 아이를 의심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양육 태도 속에서 이 아이가 불신감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담 목표를 도벽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결석과 무단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할머니와 자주 통화해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해 달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할머니도 할머니 자기 몸 가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든지 서비스 지원을 하게끔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후배 할아버지 그 지갑을 훔치기도 하고 선생님 지갑을 훔치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지갑을 훔치면 돈만 탁 빼고 지갑은 어딘가에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지갑도 공사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돈이 필요한데 할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용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아빠의 학력은 낮지만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할머니께 돈을 갖다 드리는데도 이 할머니는 한번 들어갔다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용돈 500원, 1000원을 못 받아가지고 아무리 사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사 먹잖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 할머니가 만약에 문을 잠궈 놓고 시장을 가시든가 어디 은행이라도 가실 때는 이 아이가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배회하다가 학교 주위를 배회하다가 이 아이가 아는 친구나 후배나 형이나 따라서 그 집에 가서 물건을 또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도벽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가니까 이 아이가 거기 가서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공부도 하고요. 대학생 멘토링 같은 이런 공부도 가르쳐 주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저녁도 먹고 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버스로 이제 집으로까지 이제 데려다 주니까 할머니가 너무 편해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또 아빠도 이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을 해도 안 오시던 아빠가 지역 아동센터에 넣는다고 하니까 아빠가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를 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라고 자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원 하나 못 보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께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밥만 먹여가지고 학교 보낸다고 다 키우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주말이라도 이 아이와 시간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발을 하러 간다든가 목욕을 하러 간다든가 우리 학교 뒤에 그 공원을 한 바퀴 돈다든가 이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도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면서 도벽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또 할머니가 기분 좋으시니까 또 아이 케어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는 벌써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저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쁜 꽃들이 참 많이 피는 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예쁩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느릴 수 있고 조금 더 힘들게 나아가고 조금은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은 더 소중하게 보살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인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황인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선생님 잠시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가서 이야기도 질문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네, 마이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남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내동초등학교고요. 네. 저도 다문화 아이들을 많이 대하지만 스님께 이렇게 성공 케이스의 상담 사례를 들으니까 되게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한 거는 되게 애쓰셨고 또 아이들 성공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상담 이론을 가지고 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지지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상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다가갔는지 그 기술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떤 상담 한 가지라고는 힘들었던 상황 중에서 예. 뭐 그렇게 탁 꼬집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들을 좀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무슨 기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 그런 그 공감하고 경청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공감하고 경청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뭐 말을 안 한다든지 뭐 뭐를 말을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 얘가 좀 그런 게 있었다면서 뭐 상대를 불신하는 그 상담 선생님께 맨 처음부터 신뢰를 가지고 라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이게 진짜 이 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실망도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 이 아이를 저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늘 똑같이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한 명 키워봐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할머니하고 살고 아빠하고 살면서 한 번도 칭찬도 받아보지 못한 이런 아이들은 늘 칭찬도 해주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하면 하는 대로 그 아이가 말하는 것도 잘 받아주고 일단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면 이 아이도 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지만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신 분 마지막 한 분 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건네볼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구로초교사 유지현이고요. 네. 저희는 사실 다문화 가정 여기서 보여주신 거는 주로 이제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인데 저희는 지역 특성상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외국인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한국어를 좀 의사소통이 되는 친구들인데 주로 한국 학급 오는 저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도 사실 뭐 정서적으로나 뭐 인지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의 상담은 만약 어떻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그 주위에는 중국에서 온 중도 입국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거의 조선족으로 한국어를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은 만나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서툰 것은 있지만 말이 전혀 안 통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네요. 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네, 마이크 바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한 사례들을 네.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하나 첫 번째 설명해 주셨던 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상담 선생님이랑 부장님이랑 교장 선생님 모두 다 그 아이로 되게 그 에너지를 쏟으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 네.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상황들이 터질 텐데 상담 선생님으로서 전교생의 아이들을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 하나로 계속 이제 케어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교사 한 명이 그렇게 그 면이 아이한테- 선생님 네. 진짜 말씀하신 그 면이 제가 진짜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시간에 상담을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상담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수업을 마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가 아이들이 힘든데 제가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만날 때는 둘째 시간 마치고 잠깐 만나거나 점심시간 마치고 또 만나거나 안 그러면 수업 마치고 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수업 마치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근데 가장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많이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가장 시간을 많이 배려한 거죠.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으로 다른 아이들을 많이 돌려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매일 학교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항상 딱 수업 마치면 내려와서 상담실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도 이렇게 딱 문을 열어보고 가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워낙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아이였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 정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도 아이를 교장실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재우기도 했어요. 굉장히 열의가 많으신 분이시고 또 선생님들 이제 학교가 작다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학생 수가 작으면 작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진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안 도와주시고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다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 아이도 지역사회로도 할머니 뭐 반찬 서비스라든가 뭐 또 저기 생활도움 지원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계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아동보호센터에 이제 저희가 한번 방임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그 지원 서비스를 받게끔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이제 오시는 분들을 조사로 오시는 분들 문을 닫아 놓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을 제가 볼 아이들 정말 많지만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아이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에게 시간을 더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어보면요. 그 말에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사례를 잠깐 들었을 때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그 감정을 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적극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학급 외부센터 도움까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또 접근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쪽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걸맞게 큰 박수를 함께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